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예요. 그게 중국의 영토입니다. 다만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중국하고 잘 안 맞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위구르에 있는 교통수단들 그런 전부 중국식 GPS를 달게 돼 있어요. 이 자꾸 저항을 하니까 서방에서는 그 사람들을 소위 집합을 시켜서 강제 교화소를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운영한다, 강제 노동을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무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을 활용해 제품을 만든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어쩌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나요? 사실 이제 신장 위구르는 말 그대로 위구르족이에요. 그 한족이 아니죠. 위구르족은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혈통이 가까운데, 이게 원래 위구르 제국이라는 게 중세부터 쭉 독립국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할 때 사실은 이제 신장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장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전략적 요충지인데다가 지금 뭐 많이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이 되고 가스전이 발견이 되고 희토류가 엄청나게 묻혀 있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포기를 할 수가 없죠.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여기는 사실 신장은 강제 점령을 당했습니다. 강제 점령을 당했고,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압박을 당했고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예요. 그게 중국의 영토입니다. 다만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역사 문화적으로도 중국하고 잘 안 맞는 지역인데, 중국은 그 소수민족 정책이 있죠. 대개 이제 700만이 넘는 소수민족한테는 자치구를 줍니다. 여기 신강 위구르 자치구잖아요. 자치구가 5개 있습니다. 그거보다 작은 데는 자치주. 우리는 이제 옛날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었죠. 근데 그것도 사람이 줄어서 지금 잘못하면 자치현으로 떨어지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신장은 원래 독립적인 흐름으로 가지고 있었고 옛날에는 국가인적도 있었죠.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그런데 어쨌든 중국한테 이제 먹혔고, 이게 지금 독립이나 이런 거를 따지면 우리는 중국하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왜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이미 중국의 강역에 편입이 됐잖아요. 신강이에요, 한자로. 그럼 새로운 강역이란 뜻입니다. 원래부터 중국에 있었던 게 아니고 새롭게 추가된 강역이라고 해서 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무도 그렇지만 쉬인 같은 데가 프랑스 의회에서 규제를 받는데, 패션 업체잖아요. 옷의 원료가 이제 면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티벳에서 신장에서 오는 거다. 신강 지역에서. 신강이라는 지역이 여러 가지로 중국한테 포기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선 전략 요충지라는 것도 있지만 중국 전체 면화의 90%를 생산합니다. 전체 면화의. 이 전체 면화의 90%는 그 전 세계의 한 20% 정도를 신장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토류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모든 강의 발원지가 신강에서부터 내려와요. 고원 지역에서.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일부는 그 옆으로 흘러가지고 인도차이나 반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위에서 상수를 막아버리면 밑에 태국, 베트남으로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메콩강이라는 게 거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물 저장하려고 저수지 하는 거지. 저수지를 20몇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물에 대한 무기가. 그럼 이제 신장이라는 그게 이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신강의 위구르족들은 아까 제가 700만이 넘으면 이제 자치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그 민족만 거기 모여 살게 하면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족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비율을 꼭 51대 49라도 만들어요. 한족을 더 많이 이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
자치구의 지도자를 자치구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성에는 서기와 같은 거예요. 그 부주석들은 꼭 현지인을 앉히죠. 그게 이제 중국의 일종의 통치술이에요. 그 현지인을 앉혀서 운영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라는 국가를 갖고 있었던 데니까 우리가 왜 중국하고 같이 사냐. 다시 말해서 독립 성향이 중국의 수많은 소수민족 중에서 제일 강해요. 제일 강하다 그러면 또 티벳이 아쉬워하겠지만 티벳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정부에 저항을 하고 있는 소수민족은 위구르족, 티벳족, 그 다음에 내몽골 자치구의 몽고족이에요. 다른 데의 소수민족들은 중앙정부한테 저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절대 포기를 못하고 또 신장이라는 지역이 중국 전체 영토의 한 6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게 뭐 독립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변방 지역이 뻥 뚫리잖아요.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주로 변방에 모여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중국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게 소수민족이 다 내 살 길 찾아서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무협지에서 보던 중원만 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역을 전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전부터 위구르가 따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래서 분리 독립운동을 많이 했죠. 폭탄 테러도 하고.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그 다른 이슬람 원리주의, 종교가 이제 이슬람이니까의 영향을 좀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더 탄압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북경올림픽 때, 베이징올림픽 때도 폭탄 테러를 일으켰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전에는 위구르뿐만 아니고 소수민족 정책의 유화책을 반은 썼어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그래서 뭐 소수민족이 언어를 뭐 자기네 거를 쓰고 뭐 니네 학교도 만들고 방송국도 만들고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그랬잖아요. 중국어를 쓰지만 한글도 다 쓰고 출판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시진핑 체제 들어서고 나서 민족 동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어 가르치지 마. 없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위구르나 티벳도. 한족 동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항을 하니까 그리고 저게 더 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니까 탄압 정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구르족들은 특히 뭐 이제 서방의 지원도 많이 받고 있어요. 티벳과 더불어서. 결국 이제 이 문제를 국제화해야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구르에 있는 교통수단들은 전부 중국식 GPS를 달게 돼 있어요. 이 GPS라는 게 미국에서 해놓은 위성 항법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GPS가 있습니다. 소련도 옛날에 자체 개발했고 이게 베이도, 북두 칠성할 때 북두라는 걸 쓰는데 베이도를 달게 돼 있고 자꾸 저항을 하니까 서방에서는 그 사람들을 소위 집합을 시켜서 강제 교화소를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운영한다. 강제 노동을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직업훈련소다 그게. 저 사람들한테 독자적으로 위구르족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직업훈련을 시키는 거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위구르의 그 소위 그 인권 탄압이라는 게. 그리고 강제 노역을 통해서 면화를 채취했으면 그거는 다른 데가 정상적인 임금을 주고 찬출한 면화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죄수들을 시켜서 뭘 했다. 그러면 임금도 제대로 안 줄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 시켜서 했다. 그리고 이제 서방의 이런 보고를 보면 인구 증가를 위구르족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강제 낙태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한다. 인권 탄압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보여주라. 우리가 가서 조사하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UN 인권 고등 박물관실이 있잖아요. UNHDC. 거기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사실은 그 유엔의 자금을 중국이 상당히 많이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권의 사각지대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 쉬인 같은 데를 규제하는 거죠.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취된 원료로 만든 제품은 불공정 거래를 만들고 국제 교역 질서를 해치고 결국은 자국의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규제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구르족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무슨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을 떨렁 하라고 해도 할 방법이 별로 없죠. 이 독립을 하면은 할 게 많잖아요. 국가 행위로서. 그거는 자신이 없는데 탄압이나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데 대한 불만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위구르족을 누르기 위해서 한족을 보냈는데 경제권을 한족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개발이나 이런 것도 다 한족 중심의 개발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위구르족은 노동력밖에 제공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 안 되니까 국제사회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데 중국이 딱 가둬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중국은 안정적인 자치구 그리고 소수민족의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훈련을 시키는 거를 자꾸 노동 교화를 한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강제 수용을 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근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제 의문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인민들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중국 인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수민족에 대해서 알고 있죠. 중국은 소수민족을 공식적으로 규정한 게 1953년이에요. 1953년에 소수민족 대강, 일종의 법입니다. 소수민족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수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 큰 땅덩어리에 한족이 93%다. 13억이 한족이다. 이것도 좀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족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죠. 적어도 그 근현대 들어서 특히 민족국가 태동이 일어나면서 민족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1953년에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산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한족과 55개 민족이 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내가 왜 쟤랑 같은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왜 55개에서 빠졌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전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데가 있었어요. 유고슬라비아. 지금 이제 세르비아 이렇게 불리는데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렇게 불리는데 유고슬라비아에는 171개 민족이 있어요. 그야말로 다민족이죠. 보통 저렇게 민족이 많으면 민족끼리 싸워요. 이 민족이랑 B랑 싸우고 또 B랑 C랑 싸우고 그러는데 중국의 소수민족 시스템은 그게 아니고 중앙이 있고 한족이 막강한 90몇 퍼센트, 3%의 중앙이 있고 나머지 소수민족인데 소수민족이 작게 남아있는 데는 1,500명 남아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독립을 얘기하겠어요? 독립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고 있는 데만 얘기하는 거죠. 종교적이나 인종적이나 완전히 다른 데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티베트, 위구르 같은 데가 그걸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고 조선족은 굉장히 특이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이한 겁니다. 조선족은 유일하게 모국이 있는 민족이에요. 다른 데는 모국이 없잖아요. 다 그냥 거기 중국 강역에 있는데 우리는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조선족이 모국이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모국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장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민족들은 중국이 볼 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민족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약간 어폐가 있죠. 중국에 있는 민족은 다 평등하다고 그랬으면 굳이 소수민족을 왜 만듭니까? 그냥 똑같다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중국의 신분증에는 꼭 그런 게 있죠. 누구, 한족, 만주족, 조선족 이걸 꼭 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차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민족은 한족과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조선족이 소수민족 중에서는 교육 수준도 제일 높고 경제 수준도 제일 높아요. 그건 이제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게 또 좀 잘 안 되죠.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보다 자기가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차별화 구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족들이 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그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조선족 동포들을 고용하고 말이 잘 통하니까 뭘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그 조선족이 한족하고 얘기를 해야 뭐가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단계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났고 오해하는 일도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인민들은 이거를 이미 1953년에 만들어줬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죠. 그 겉으로는 너 무슨 족이구나 이러지만 사실은 한족이 조금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평등을 강조하지만 이미 그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북한인들의 삶은 어떤가요? 북한인들은 일단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죠. 탈북자들이. 지금 이제 그래서 계속 강제 북송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난민은 원래 국제난민법, 난민협약에 의해서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경제적 곤궁을 탈피하기 위해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 간에, 중국 북한 간에 우호 협약이 있잖아요. 여기에 의해서 변경 협약도 있고 넘어오면은 돌려보내는 그런 협약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들이 난민이니까 난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야지 그렇게 북송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그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리적으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만약에 중국이 이 사람들이 난민이라고 그러면 위구르, 티벳 이런 사람들이 나도 난민이다 그러고 가면은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해서 인정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제 난민 협약이 굉장히 복잡한데 중국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유엔을 이끌고 있는. 근데 거기 이제 난민 협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나올 때는 난민 신분이 아니었지만 송환이 돼서 정치적 박해를 받으면 난민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일종의 난민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경제적 이유로 나왔더라도 중국에 의해서 다시 송환이 되면 그 형법, 북한 형법에 저촉을 받아서 북한 형법에 의해서 정치 수용소에 가서 노동 교화형에 처해지는 거죠. 그러면 난민이잖아요. 정치적 박해랑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중국은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 안 하는 거를 계속 인정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난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케이, 다 알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민인지 아닌지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 자체를 안 하거든요. 북한에서 오는 건 다 난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난민이 아닌데 왜 물어봐요? 그런데 유엔 난민협약법에 의하면 누가 넘어가면 너 왜 왔어? 뭐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 조사에 의해서 난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체를 지금 생략을 하고 있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도 이거를 원래 그렇게 하면은 4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사각지대가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북한 탈북자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대접을 못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신매매에 노출이 되고 아주 저임노동,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강제결혼, 낙태, 매춘, 인심 이런 쪽으로 이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아니에요. 그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리적으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하면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3지대로 가게 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제3지대를 만들겠다. 수용소 비슷한 걸. 뭐 이런 논의라도 해야 되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몇 년간 이제 왕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10만 명 정도 있는데 좀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뭐 상당히 2, 3천 명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송환이 될 텐데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 거고. 일부는 이제 그것을 안보리 제재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노동자들을 쓰면 안 되는데 노동자로 파견이 됐었다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못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분을 역이용해서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막 이러니까 이제 소요 사태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재대접을 받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탈북자는 탈북자대로 강제 노역하는 사람들은 아까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동자 임금의 90%는 정부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8, 90%. 그러니까 여기 오래 사는 그 소위 북한 노동자들이 돌아가면 이마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도 하고 뭐 소요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법적 패턴이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제 해결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기에도 어렵고 그거는 중국이 아주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잖아요. 국제 인권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위구르 인권, 티벳 자유 문제, 홍콩, 대만 문제까지 다 이 고구마 줄기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권 문제가 국제 문제화 되지 않도록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얘기를 하면 그거는 북한 사람이 중국에 넘어온 거기 때문에 중국과 조선 간의 일이다. 남한이 왜 거기에 간섭을 하느냐.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